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트홀의 마지막 세션인 MZ세대가 바라는 임팩트 지향 커뮤니티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임팩트 얼라이언스 전일주 팀장님께서 세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션 준비한 임팩트 얼라이언스의 전일주입니다.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올라온 이유는 오늘 세션의 간단한 이야기 방향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임팩트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소셜 벤처나 비영리, 그리고 이런 곳들의 자금을 공급하는 임팩트 투자사, 그리고 또 전문성을 또 지원해주는 생태계 지원 조직들, 이런 소셜 임팩트를 지향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모인 협의체가 임팩트 얼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직들을 임팩트 지향 조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임팩트 얼라이언스는 이런 임팩트 지향 조직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게 저희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사실 오늘의 되게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커뮤니티를 만드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생존이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네트워크는 사실 어떤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주는 이런 커뮤니티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요새 가장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는 세대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커뮤니티든 간에 이게 계속 지속이 되려면 결국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다른 세대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고, 특히 한국처럼 이 변화가 빠른 사회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임팩트 얼라이언스의 경우 지금 이 임팩트 얼라이언스를 운영하는 주축은 지금 이제 30대를 마무리하고 40대를 시작하고 있는 80년대 초중반생들이 주축입니다. 소셜 벤처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성수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바탕으로 임팩트 생태계의 커뮤니티를 그동안 구축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이런 형태나 영역,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지향점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는 이제 저희와 10년 차이 나는 지금 이제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을 맞이하고 있는 90년대 초중반인 분들과 어떻게 커뮤니티를 같이 만들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분들이 지금 사회 여러 영역에서 어떤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세션의 제목이 MZ세대가 바라는 임팩트 지향 커뮤니티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90년대 초중반생들에게 우리가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라는 걸 들으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이 세션을 기획하면서 처음에 상상했던 것은 사실 그렇게 커뮤니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고, 공통적으로 같이 생각하는 조직 문화 같은 걸 좀 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사전에 이 모임을 하면서 이 미팅을 해보니까 그런 저의 기대가 전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로 생각하고 있는 환경이나 어떤 네트워크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90년대생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가 되게 낯설게 들렸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냥 어떤 세대의 차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새 것이고 뭐가 낡았고 뭐가 옳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세대가 대립하고 이렇게 교체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협력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임팩트 지향이라는 공통점을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네트워크로 계속 확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90년대생들 제가 모시고 이제 초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런 것들, 요즘 청년들의 생존 환경이나 또 커리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네트워크의 감각은 어떻게 다른지 같은 것들을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년대생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80년대생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듣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수동을 중심으로 소셜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온 곳에는 그 루트 임팩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루트 임팩트의 나종일님을 모시고 지난 10년 동안 어떤 것들을 했고 그 배경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일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0년대생 루트 임팩트 나종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실 처음에 MZ 세대가 바라는 임팩트 지향 커뮤니티라는 세션에 저희 이제 80년대생의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라고 해주셨을 때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부담이 있었던 게 첫 번째는 임팩트 생태계 안에도 정말 다양한 상황에 있는, 다양한 환경에 있는 80년대생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맞을까라는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 10년을 이제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틀림없이 이게 라떼가 될 텐데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님께서 이 전에 그 세션의 취지를 좀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대립이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 협력하고 확장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세션을 진행하니까 좀 부담 없이 지난 10년간의 80년대생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성수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트렌디한 상권으로도 유명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또 비영리 단체와 같은 임팩트 지향 조직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공간으로도 유명합니다. 저희 루트 임팩트는 이제 설립된 지 한 10년 정도 된 단체이고요. 이 성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임팩트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100개 이상의 조직이 입주해 있는 커뮤니티 오피스 헤이그라운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두의 숲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까지는 체인지메이커가 함께 사는 커뮤니티 하우스 디웨를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런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체인지메이커들을 지원하는 생태계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태계 지원자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 생태계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생태계는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또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이르는 말이다.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그 유기체들이 있고 그들이 상호작용하고 그 배경이 되는 어떤 환경까지를 아울러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임팩트 생태계도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원자, 미디어, 또 정부와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기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바로 지난 10년간 80년대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온 임팩트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10년 전 2010년대 초반을 어떤 시기로 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팩트 생태계라는 말 이전에 사실 임팩트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소백에서 임팩트의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임팩트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한데요. 한마디로 이 시기는 임팩트의 존재감이 좀 미미했었던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편에서는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개원하면서 이듬해에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 제도가 시작되면서 정부 주도의 어떤 지원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의 지원과는 좀 별개로 80년대생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 벤처들도 하나둘씩 설립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모든 생태계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임팩트 생태계에도 이 시기는 아마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한 초기의 조건값이 좀 설정되는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시기적 배경 위에서 임팩트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팩트 생태계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임팩트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80년대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접근을 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함께 모여서 체인지 메이커를 위한 동네를 만들자라는 접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동네가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수동이고요. 성수동을 택한 이유를 많이 궁금해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청년들이 감당할 만한 가격을 가진 지역들 중에서 서울의 주요 업무 지역과 대중교통으로 또 교통이 접근성이 좋고 또 서울숲이라는 자연 환경 또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지역이라는 것들이 그런 점에서 성수동을 좀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성수동 임팩트 클러스터를 함께 만든 조직들에는 당시 30살,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넘나들고 있던 80년대생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곳들이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저희 루트 임팩트를 비롯해서 여러 지원 기관, 투자 기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임팩트 얼라이언스의 이사사들이기도 한 이 조직들은 각자가 투자하고 또 엑셀러레이팅하고 지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임팩트 지향 조직들을 이 성수동 지역에 초대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임팩트 클러스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 30여 개 정도로 시작돼서 현재는 450개가 넘는 임팩트 지향 조직들이 성수동을 기반으로 임팩트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80년대생들은 이런 접근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체인지 메이커를 위한 동네를 만들자라는 접근을 했을까요?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생존 전략 측면입니다. 80년대생들은 여기 계신 80년대생들은 아실 것 같은데 부모 세대가 IMF를 겪는 것을 학창 시절에 보았던 세대이기도 하지만 첫 커리어를 시작할 무렵인 2010년도 어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위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세대의 흐름 속에서 소위 임팩트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할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친구들로부터 이상한 친구다, 쟤네는 이상한 친구들이다라는 얘기를 듣기 십상이었습니다. 임팩트라는 산업이 좀 자리 잡은 것도 아니었었고 그렇다고 또 창업을 위한 환경이 지금처럼 잘 조성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고 또는 임팩트 지향 조직 중에서 굉장히 직장으로서 좋은 직장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정말 너는 이상한 선택을 한 친구다라는 얘기를 듣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좀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한 친구들에게는 한 청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좀 따라붙는 감정이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어떤 이해받지 못하는 그 외로움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좀 이해받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대생들은 한 지역에 모여서 살고 또 일하자라는 이런 동네 커뮤니티 접근을 한 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고 돕자 그런 것이 가장 서로를 연대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벌써 이제 7년 전의 사진입니다. 저희 루트 임팩트가 운영하고 있었던 디웰 하우스라는 코워킹, 코리빙 커뮤니티의 사진입니다. 입주해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임팩트 지향 조직의 대표부터 구성원까지 여러 분들이고요. 사진을 보면은 그래도 꽤 외로워 보이진 않으시죠? 네, 외로운 사람들은 아닌 거. 원래는 외로웠던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모이니까 그래도 외로움이 좀 덜해지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연대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수동에 모인 사람들 같이 일하기도 하고 또 밤에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커뮤니티를 이뤄갔습니다. 아마 이 바닥을 택한 청년들이 개인의 생존 측면에서 지역 기반 커뮤니티가 꼭 필요한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두 번째는 조직의 생존 전략 측면입니다.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팩트 지향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직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뭉쳐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뭉쳐야지만 생존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될 텐데요. 네. 게다가 또 당시에는 임팩트 생태계의 여러 지원이나 투자들이 활성화되기도 좀 전이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기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숫자의 조직들이 모였었지만 그 임팩트라는 유사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존재감은 좀 성공적이었습니다.
성수동에 가면 임팩트 지향 조직이 몇 개나 있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들이 몇 개가 있고 어떤 부분에 모여 있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랬을 때는 주요 언론에서도 취재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정부나 지자체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더 다양한 주체들이 성수동에 모인 주체들을 도우려고 했고 연결되고 싶어 했습니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이 지역에 모이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느덧 생존을 넘어서 생태계 조성의 시작이 된 셈입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 성수동에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모두의 숲 공동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이런 직장 어린이집은 작은 조직이라면 아마 갖기 힘든 인프라일 것 같은데요. 이런 시도가 가능했던 것 역시 여러 조직이 한 지역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80년대생들이 커뮤니티를 바라본 시선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그들의 어떤 특성이 커뮤니티의 설계에 반영되었는가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에서 개인주의는 X세대를 시작으로 해서 80년대생보다 한 세대 전이죠. X세대를 시작으로 해서 80년대생들 때는 정말 좀 아주 자연스러운 기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개인주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0년대생들이 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철저하게 개인의 어떤 실용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만들어 왔었던 것 같아요. 성수동에 모일 때도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성수동에 모여서 임팩트를 같이 지향해 보고 만드는 임팩트를 더 크기를 키워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대의 명분이나 함께하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사실 팀들을 모았던 것은 아니고요. 정말 실용적 필요, 각자의 실용적 필요에 의해서 성수동에 가면 우리 같은 조직을 전문으로 하는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품질의 공유 오피스가 있어. 또는 투자나 지원이 많이 몰려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어. 또는 저 동네에 가면 나랑 말이 통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정말 어떤 이런 필요들을 통해서 성수동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원을 가지고 있는 투자기관이나 지원기관들이 처음에 성수동에 모이게 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임팩트 클러스터의 또 다른 지도인데요. 저희 루트 임팩트가 운영하는 헤이그라운드를 포함해서 여러 투자기관, 지원기관들의 또 공간들이 중심이 되어서 임팩트 지향 조직들이 성수동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도 공간에 합세하게 되었고요. 네, 커뮤니티를 위한 커뮤니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모인 주체들이 커뮤니티를 이뤄가는 것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80년대생들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감각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수동 커뮤니티는 어떤 느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80년대생들의 그 감각이 녹아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80년대생들이 이렇게 동네를 만들자라고 한 접근을 한 것에는 아마 이 세대의 감각에 그 동네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자랐던 경험이나 아니면 동네 커뮤니티에 속했던 느낌 같은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동네라는 게 아마 낯설면 동네를 만들자라는 접근을 하지도 않았을 거겠죠. 네, 이런 성수동의 커뮤니티 면면에도 80년대생들의 동네 감각이 녹아 있는데 또 느슨하지만 여러 겹으로 연결되어 있는 마치 진짜 동네 커뮤니티 같은 그런 느낌. 또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궁금해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들. 그런 관계가 성수동에서는 자연스럽게 좀 형성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동네라면 있어야 될 여러 공간들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네에는 이제 각자 일터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터에서 만나는 관계를 중심으로 그 사람과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에 가면 같은 또 학부모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이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 헤이그라운드에서 커뮤니티 행사를 하고 있었던 사진인데요. 커뮤니티의 느낌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80년대생들의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이런 80년대생들의 이야기를 좀 약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 임팩트 생태계의 상황 위에서 80년대생 커뮤니티 조성자들이 지역 기반의 임팩트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라고 한 접근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입니다. 이런 유산 위에서 임팩트 커뮤니티가 맞이하고 있는 다음 10년의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두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10년 전의 상황과는 다르게 임팩트 생태계에 정말 질적이고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택했던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조직이,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이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서 협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생태계 사이즈가 커진 만큼 그 안에서 실질적인 협력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좀 세대 확장입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커뮤니티 접근을 하면서도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선호에 따라서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어떤 감각이 매우 다양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 모든 부분의 결이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는 세대의 인재들과 함께 어떻게 임팩트 커뮤니티의 다음을 그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화두를 두 가지를 던지지만 오늘 시간 이후로 생태계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이어져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저희 80년대생들이 커뮤니티를 구축해온 방식이 커뮤니티를 위한 커뮤니티를 만든 게 아니라 결국엔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의 커뮤니티를 찾았다라는 측면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M세대랑 Z세대를 묶어서 MG로 부르면 이렇게 바로 반감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M이지만 매우 반감이 있고 Z세대와 섞이기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또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또 MZ세대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그 키워드가 뭔가라고 보면 저는 임팩트 지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통점들을 세대가 함께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80년대생들이 10년간 만들어온 커뮤니티에 동참해라 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정말 꼰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것에 동참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말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확장되는 커뮤니티의 원리와 방식을 세대가 중첩되면서 논의를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임팩트 커뮤니티의 다음 10년을 향해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인 세션의 시작을 맡은 서울 소셜벤처허브 구효정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이 자리는 90년대생들이 모여서 임팩트 커뮤니티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 마이크를 쥐고 앉아 계신 분들 모두 90년대생들이십니다. 네. 먼저 혜미님, 도진님, 유진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혜미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에이즈 대표 박혜민이라고 합니다. 뉴에이즈는 뽑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게 고민이 될 정도로 점친 인재풀을 늘리는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 39세 이하 젊은 정치인을 키우는 에이전시로서 스포츠 선수에게는 스포츠 에이전시가 있다면 정치인에게는 뉴에이즈가 있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전체 후보자의 20%, 당선자의 10%를 배출한 작년 2월에 시작한 비영리 스타트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문데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도진이라고 하고요. 저희 해피문데이는 더 많은 여성의 건강한 삶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월경이라는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이제 서비스, 커머스, 컨텐츠라는 어떤 축들을 통해서 통합적인 여성 헬스케어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이고요. 시작한 지는 막 5년 정도 된 그런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로운넷의 박유진 기자라고 하고요. 이로운넷은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소식이라면 뭐든지 전하는 그런 언론사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인증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소셜 임팩트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한 번쯤은 저희 기사를 읽으셨을 거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많이 오실지 몰랐는데 조금 떨리긴 하네요. 네, 이로운넷의 박유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초반에 시작할 때 아마 많이 오시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저희끼리 이렇게 잘 떠들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자리를 해주셔서 살짝 긴장되는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자유롭게 이번 세션 진행하려고 합니다. 손드시지 않는 이상 절대 말 걸지 않으니까 저희랑 꼭 눈 마주쳐 주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의 이야기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진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방금 이로운넷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언론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그 사회적 가치를 혁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행위나 기업, 사람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취재를 하고 보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는 관련된 정책이나 금융이나 기업 경영 면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언론사가 많이 있는데 이로넷을 선택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는 일단 출신은 행정학과고요. 행정학과를 간 이유는 단순히 행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갔고요. 행정고시 특강 첫날에 뛰쳐나왔습니다. 그런 공부는 더 이상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렇게 정해진 시험지 안에서 몇 시간씩 그리고 몇 년씩 그렇게 공부하는 건 저에게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역동적인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업으로 삼을 수 있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기자가 저에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자를 하려고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자소서를 써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소서에는 항상 경력을 요구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제 MZ 세대들도 꽤 오신 것 같은데 대학 다니실 때 아마 안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외 활동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자단을 대외 활동으로 정해서 좀 하려고 찾다 보니까 다양한 기자단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대기업 기자단이 많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대기업 기자단은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홍보 역량이 너무 충분한데 제가 거기에 기자단까지 돼서 홍보 역량 플러스 1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취재를 해볼 수 있는 기자단이었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찾게 된 게 서울시 협동조합 기자단이었고요. 서울시 협동조합 기자단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안에서 솟아난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그때 어떤 것인지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사회적 가치를 비즈니스로 실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는 완전히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보는데 이걸 한 번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취재할 수 있다는 데에서 좀 매력을 느껴서 그때 기자단을 시작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이로운넷에서 그런 저를 스카우트 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로운넷도 사회적 경제 관련된 내용을 취재한다고 알고 있어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대외 활동을 통해서 커리어 패스가 조금 좁혀져 나가셨는데 임팩트 생태계 안에서 그런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뭐 없으셨나요? 이제 기자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죠. 이게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제 상사가 와 계셔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시면 근데 항상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나눠주시는 정말 좋은 상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누구나 그렇듯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역동적인 직업을
택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이제 제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약간 제너럴리스트의 성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자라는 직업도 제너럴리스트라는 면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됐었고,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는 한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뭐 기업이든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양한 분야 안에서 임팩트를 지향하는 그런 소식이면은 다 전달을 하는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맞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순간 어떤 순간에 다다르면서 이게 전문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셜 임팩트를 정말 잘한다는 게, 잘 알고 잘 할 수 있다는 게 나의 뭔가 앞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가는데 전문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소셜 임팩트를 잘 알고 잘 하는 그런 기자가 전문성 있는 기자로 앞으로 커리어를 쭉쭉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 또 감사하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임팩트 지향 생태계가 정말 커져 왔어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상장을 한 소셜벤처도 있었고, 뭐 대기업에 인수가 된 소셜벤처도 있었고, 또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상장을 준비하는 곳들이 생기고, 또 대학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학과를 만들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확실히 여기가 커져가고 있다. 또 어떤 기업들은 소셜밸류 관련된 이제 이사 C레벨을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도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장성을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 혹시 유행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전문성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요. 내심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이 녹여진 것 같은데 작년에 90년대생 임팩트 업계 종사자들의 고민을 듣는 자리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뭐 주요한 내용이나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공유드리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작년에 저희 이로운넷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그 컨퍼런스에서 제가 손을 들고 제가 90년대생을 사회적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90년대생을 모아서 세션을 하나 진행하고 싶다라고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회사에서 그럼 너가 다 기획을 하거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 그 교육 분야 소셜 벤처에서 일하시는 분 한 분하고 이제 소셜 디벨로퍼, 그러니까 부동산 업계인데 이제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추구하는 부동산 회사에 계신 분 한 분, 그리고 발달 장애인을 고용해서 비누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님 한 분, 이렇게 저희 4명이서 또 90년대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왜 임팩트 생태계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저희끼리 이제 힘든 점은 뭔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분야는 다르지만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로 있었던 공감대는 이제 외부 인식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가 뭐 역사는 뭐 정말 10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이 정말 매체에서 등장한 지 저는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분 중에 사회적 경제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사회적 경제나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나 저에겐 같은 의미인데, 그게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사회적 경제하니까 사회와 경제를 그냥 합친 단어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조금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션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셨던 분 중에 어떤 분은 본인이 이제 사회적 기업에 일을 하러 간다고 얘기하니까 뭐 교수님께서 혹시 정치하러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분도 계시고, 또 너 돈 다 벌었구나, 그래서 비영리 쪽 가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인식의 벽이 있었다는 점이 공감대가 있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커리어, 일의 동기부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요. 그때 누구나 일할 때 재무적인 동기와 비재무적인 동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무적인 동기는 사실 어떤 기업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돈 많이 주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임팩트를 지향하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좀 비재무적인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좀 더 효능감을 많이 느끼게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임팩트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계에 비해서 일하는 나와 개인적인 나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저희끼리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을 하면서 내 주체성이 발현될 그럴 여지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나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녹여 들어갈 그럴 여지가 정말 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효용감을 조직에서 계속 살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하는 나와 개인적 나가 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들 많이 공감을 하시나요, 대표님들도? 네, 공감하시고 저도 재무적 동기 놓칠 수 없지만 비재무적 동기가 없으면 그 조직은 그 HR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도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 저도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정님. 저희가 플로어에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그 2명 모더레이터 체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티키타카를 하겠습니다. 대학 때 창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소셜벤처로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데 그 학교 수업 듣기도 바쁜 대학생 때 네네. 돈만 벌어보겠다고 창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네. 소셜벤처라는 모델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걸 3개나 같이 했네요. 처음에 수업 때문에 창업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시민교육이라는 수업이 있었고 그 수업이 한 학기 동안 팀 프로젝트 체제로 무조건 사회적 문제 하나를 꼽아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저희 교수님이 굉장히 좀 평가 방식이 독특하셔서 그걸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하셨냐면 얼마나 많이 멀리 다녔나를 거리를 합산해서 학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될 게 아니다. 저희가 과가 다 달랐기 때문에 그 팀원들이 이러지 말고 오게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거리를 합산해서 그걸 내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때 토크 콘서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근데 뭐 80년대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더 위에 더 멀리 계신 분들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10대 애들이 10대한테 얘기해 주는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학교 과제로 했었고 어떻게 그게 반응이 좋았어요. 첫 회 했던 게 반응이 좋아서 이걸 소셜 벤처로 창업을 해서 지역에서 좀 반짝반짝 빛나는 청소년 연사를 발굴하고 그 연사가 그 지역 학생들에게 진로 강연을 해줄 수 있는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해서 그걸 납품하는 벤처를 운영했었습니다. 혹시 몇 년 운영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6년 정도. 네. 길게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이제 지금의 소셜벤처 허브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효정님이 계신 서울 소셜벤처 허브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생태계에서 중간 지원 기관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중간 지원 기관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임팩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나 그리고 관련 정책을 만드는 정부 또는 지자체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을 얘기하고요. 정부 정책 사업 전달 측면에서는 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서울소셜벤처 허브 같은 경우도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는 소셜벤처 허브와 함께 오늘 행사를 기획해 주신 임팩트 얼라이언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소셜벤처를 운영했던 기억이 서울 소셜벤처로 허브로 오게 된 이유로도 작용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제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저도 그 지원 공간에 입주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창업 지원 기관이나 엑셀러레이팅 기관과의 스킨십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창업 지원 아니면 임팩트 지향 조직을 지원하는 곳에 오자라는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자리를 정리를 했던 계기는 이제 그 조여오는 25일의 압박
네. 이 매달 25일이 나에게도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금 힘들다. 이제 20대에 6년을 하다 보니까 살짝 쉬자라는 마음으로 아예 그냥 이 생태계를 사실 떠났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제가 6년 내내 계속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운영을 하면서 계속 그런 대표님들, 뭐 임직원 분들과 소통을 했는데 이제 다시 생짜로 그런 거랑 아예 관련 없는 기업 또는 조직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결국에는 나는 이런 임팩트를 나의 커리어로 잡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고요. 서울 소셜벤처 허브에서 지금 제가 기관 홍보를 맡으면서 다양한 소셜 벤처를 만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내내 계속 사회적 가치, 임팩트를 쫓는 분들을 제가 알고 알아가고 이 분들의 이야기를 더 전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나 그리고 일하는 나가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 소셜벤처 허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일을 하면서 이게 속된 말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한 몇 년 차에 현타가 온다고 하죠. 뭐랄까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허브뿐만 아니라 이전에 소셜벤처를 운영했을 때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뒤에 대표님 두 분과도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제가 소셜벤처를 그만두고 나서도 그냥 아예 관련 없는 웹예능 작가로 프리랜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페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페이에도 결국에는 제가 조금씩 기획안에 소셜을 이렇게 들이밀어 보는 거예요. 계속 아님 말고요 하면서 계속 넣게 되고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이제 보조금 사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기대게 됐어요. 계속 보조금이 나오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제가 확실한 페이가 있지 않으면 소셜 얘기를 그냥 맨 땅에 헤딩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고민은 사실 아직까지 있고요.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저희 기관에서 지금 즐겁게 일하고 있게 된 선택 계기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너무 이거 매끄럽지 않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모더레이터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저의 얘기를 들려드렸고요. 네,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임팩트 조직을 이끌고 계신 두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요. 분명히 앞서 저 유진님과 저하고는 또 다른 시선일 것 같아요. 조직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혜민님의 이야기 먼저 듣겠습니다. 혜민님께서는 임팩트 생태계 경계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계세요. 혜민님이 이끄는 뉴에이지에 대한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비영리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듣고 싶습니다. 네,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퇴사를 많이 하고 이직을 많이 했다는 뜻인데요. 뉴에이즈가 왜 이런 모델을 갖추게 되었는지 제 경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학교에서 다양한 이렇게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고 사실 고등학교 때는 청소년 인권 운동도 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는 더 나아질까? 좀 좁게는 내 공간에 있는 동료들과 어떻게 더 친구들과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에 늘 고민과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이제 2014년에 우연히 소셜벤처가 모르는 채로 소셜벤처 대표님을 만나게 되면서 소셜벤처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소셜벤처를 투자하고 엑셀러레이팅하는 일까지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질문이 하나 들었어요. 이제 그때쯤 되니까 2016년이 되었고 제 친구들이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 생태계 안에는 아직 많이 성숙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커리어를 성장했을 때 볼 수 있는 여성 리더의 모습이나 다양한 삶의 경로들이
이렇게 충분히 상상되기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여기서 계속 커리어를 쌓는다면 충분할까? 그러면 또 내가 이후에 다양한 선택지로 확장하고 싶을 때는 그때는 나에게 더 제한된 선택지만 남으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돌연 의미 말고 돈이 가장 많이 흐르는 곳으로 이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신규 항공사를 설립하는 스타트업에 가서 전략기획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뭐 국토부 면허 발급부터 브랜딩부터 모든 일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일은 너무 재밌는데 또 그런 게 같은 거죠 사실. 뭐 그랬어요. 그래서 막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서 전략기획실에서 브랜딩을 배웠고 이전 회사에서는 펀드레이징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으니까 내가 응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후원 펀딩을 도와주자, 브랜딩 아이덴티티를 잡는 과정을 도와주자, 뭐 이런 것들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고 저한테 되게 오랜 질문들은 다양한 개인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영향력을 만들었을 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어가지고 개모임을 만들어서 12명에서 갯돈을 모으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대신에 어떻게도 증명하거나 증빙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잘 쓰시고 사회적 임팩트로 돌려주세요 하는 프로젝트를 회사 다니면서 너무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의 역량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이후에 뭐가 그려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이제 퇴사를 처음으로 계획 없이 해보고 2020년에 되게 큰 규모의 스타트업의 전략 컨설턴트로 일도 하고 또 이제 뉴미디어 스타트업에서도 캠페인도 하고 약간 교차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커리어 경험을 가지면서 나는 영리 안에선 좀 비영리적인 사람인 것 같고 비영리 안에서는 너무 영리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혼란을 겪다가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질문을 다시 좀 하나의 해답으로 얻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관심사와 질문을 더 뾰족하게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개인의 영향력으로 새로운 방식의 권력이나 자본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걸 어느 산업에서 실험하면 적합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권자들을 연결해서 의사결정권자의 얼굴을 다양하게 만들면 그 이후의 임팩트가 훨씬 커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뉴에이즈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제가 다시 나 임팩트 지향 조직으로 돌아와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뉴에이즈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미션과 비전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변화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조직 모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조직 모델이 형식 같기도 하지만 그 일을 가장 잘하게 할 수 있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비영리 모델이어야 하고 이 비영리 모델 안에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해왔던 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일단 단체 설립을 했더니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의미화해 주시기를 비영리 스타트업이네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뉴에이즈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어드보커시 역할을 분명히 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덕트를 만들고 수익 모델을 추구하고 지표를 점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모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혜미님이 지금 임팩트 생태계에 계시면서 그 뉴에이즈의 생존 환경은 어떤가요? 그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말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 만큼 그 거기서 느끼시는 뉴에이즈라는 어떻게 보면 파이오니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뉴에이즈의 생존 환경은 어떻고 어떤 식으로 타개해 나가고 계신지. 쉽지 않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데요. 사실 생존이 어떤 것을 생존으로 정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치의 지속, 그리고 뭐 역량의 지속, 그리고 자원의 지속,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뉴에이즈가 뭐 사실 비영리 스타트업 혹은 비영리 조직 자체에
많은 자원이 풍부하게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비영리 조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레퍼런스가 지금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다양한 레퍼런스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방식이 좀 편중되어 있다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이전 레퍼런스화를 많이 답습하기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새로운 걸 만드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자원을 조달하는 방식도 그렇고, 뉴에이지를 설명하는 방식도 그렇고, 이제 생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새로운 것을 만들다 보면 그 규모화나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자원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과제들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뉴에이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법을 만들고 설득해 나가야 하는데 그 자체가 한계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규모화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점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스타트업에 가면은 저희가 너무 낯설고 비영리 쪽에 가도 저희가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임팩트 지향 조직의 또 새로운 그 사례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은 네, 저는 그러면 도진님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지금까지 제 차례가 왔어요. 그러게요. 도진님의 역사를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네.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찍고 가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면 공부해야 한다에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부터 좀 하게 됐던, 그러니까 운동을 그러니까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하는 뭔가 학생의 본분, 소위 말하는으로 나는 그러니까 그걸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면서 이제 사춘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어떤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약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던 편이었고, 그때 이제 어쨌든 자본주의라는 게 가장 큰 뭔가 테두리인 것 같았어요. 사회를 약간 두르고 있는. 그랬을 때 자본주의의 뭔가 핵심은 잘은 모르겠지만 기업의 어떠한 일련의 활동들, 그러니까 뭐 어떤 창의적인 막 습관들, 그런 것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되게 막연하지만 기업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경영대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10학번인데 그때 당시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CSR이 시작하던 그 막 얘기되던 거에서 지금 임팩트 뭔가, 그러니까 ESG로 넘어오는 뭔가 그 과정을 거쳤던 시대를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전공 경영의 틀을 잡고 이제 저의 뭔가 심장은 인류학과의 부전공으로 이제 학교를 해서 채웠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씬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래서 소셜 벤처, 그러니까 또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와 또 임팩트 지향 조직까지 이렇게 뭔가 내용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소셜 벤처에서 어떤 컨설팅하는 프로젝트에서 1학년 때는 처음에 이제 일을 해보다가 그냥 저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기업을 뭔가 만들어 나가는 데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근데 이제 그냥 기업이 아니라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돈을 벌고 뭘 열심히 해야 되는 뭔가가 이유가 있으려면 이제 소셜 벤처에 있을 것 같아서 가봤는데, 이제 그때 그냥 제가 받았던 느낌은 뭔가 학교에서 재무관리 수업을 들으면서 주주가치 극대화를 외치는 것과 뭔가 기부금과 이제 약간 그런 펀딩의 극대화를 외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으니 일단은 그 모든 것보다는 IT가 더 큰 흐름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IT 스타트업에 가서 일을 해보면서 생각해보자 라고 했던 게 저의 약간 커리어의 시작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비슷해요. 뭔가 일하는 저의 자아와 이제 그런 자아에서의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뭔가 커리어적으로는 약간 어디에도 속할 수 있게 가자였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모바일 어떻게 보면 IT 스타트업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계속 일을 해왔고, 해피문데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창업을 했다가 이제
이제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이제 그때 인생에 처음으로 큰 실패의 맛을 보고 나서 이제 왜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왜 모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라는 그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그냥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임팩트 지향은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여성 건강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를 약간 가지고 제가 제일 공감할 수 있었고 뭐 그때도 이슈들은 있었지만 그래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저희 회사의 멤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처음에 이제 저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브먼트로 끝낼 것인가 해서 막 되게 NGO 단체처럼 할 것인가 스타트업으로 창업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둘 다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다시 예전부터 돌아와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더 지속 가능하게 이 조직 자체가 어디에 기대지 않고 이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고 더 큰 가치들과 더 큰 문제들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그래도 기업과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색채를 띠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기업을 선택했고 그래도 아직 이 어떤 그 미련이 남아 있어서 처음 정관을 사회적 기업 정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시드 투자를 받으면서는 그거를 정관을 그냥 다시 주식회사 정관으로 다 갈아엎고 그래서 시드 투자는 어떻게 보면 큰 IT 네이버에서 투자한 스프링캠프로부터 투자를 받고 저는 시리즈 A는 임팩트 펀드를 가지고 있는 옐로우독에서 시리즈 A를 받고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완전 자본적인 약간 프리-B 라운드는 그냥 진짜 FI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하시는 곳에서 한 1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옐로우독과 인비전 파트너스가 보시기에는 저희는 임팩트 지향 조직이 맞고요. 실제로 저희도 그런 정의를 내리고 가고 있고 근데 그 자본주의의 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많이 성장을 해서 뭔가 1조짜리 유니콘이 되자 약간 이 시야각에서 저희를 보세요. 그래서 둘 다 막 구분하는 게 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거를 훨씬 더 크고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하게 하고 싶은데 라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 건강이라는 그 지향점이 있잖아요. 어쨌든 대표고 매출을 계속 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샌가 좀 저기 멀리 놓여 있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매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사안이 돼버리는 경우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조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 여러 가지 경제 이제 투자적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기업의 전략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내야 되는 구조로 모든 것들이 놓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어떠한 지금 포커싱하는 어떠한 전략에 대해서는 뭔가 타임라인적으로 수정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임팩트 지향 조직이든 어쨌든.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나서 그냥 제가 갖게 됐던 어떤 고민은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위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흑백적인 논리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 이거를 선택하면 이걸 포기하게 된다라는 그 논리에서 계속 벗어나고자 사실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되게 많은 그러니까 리소스가 시간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궁극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뭔가 이 건강에서 어떤 성차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여성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에 놓는 회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도전들이 진짜 더 많은 여성이 건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길인가 아닌가에 대한 토론 갑론을박은 오케이. 근데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기업이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존재하잖아요. 어쨌든 투자를 받았으면 뭔가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 그래도 좌석을 조금 이렇게 하고자 그래도 임팩트 지향에 대해서 또 파이낸스 가치 외에도 가치를 두는 그 투자자들도 데리고 같이 가는 어떤 그걸 구성하면서 그 스펙트럼에서의 그 약간 그걸 그냥 끌고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그 초반에 나종일 리드님께서 이제 성수동 소셜벤처밸리, 성수동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분야 취재를 하면서 처음에 성수동 소셜벤처밸리, 성수동 커뮤니티를 알게 된 이유는 그냥 무슨 행사가 있다면 여기서 열리고 뭐 회사도 다 여기 있고 취재할 만한 곳도 다 여기 있고 그래서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해서 파보면서 알게 된 게 이제 소셜벤처밸리라던가 뭐 그 전에 10년간의 역사라던가 이렇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진님이나 혜민님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게 되셨는지, 이 커뮤니티를 좀 활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두 번째 직장이 성수동 카우엔독에 입주해 있었어서 자연스럽게 성수동 커뮤니티에 있었고, 아까 종일님이 보여주신 헤이그라운드 오픈식 때 날씨 너무 좋고 여기 공간 너무 좋고 맛있는 거 많다 하면서 있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성수동 커뮤니티에 들어오면서 저는 회사에서 그리고 일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구나라고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카우엔독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마주쳐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대화들이 너무나 고맥락적이고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들이었고, 회사를 나와서도 모든 사람들의 커리어의 변화를 응원하고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좀 성수동 커뮤니티의 저의 첫 경험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렇게 이제 성수동에서 일하다가 이직을 하고 정말 거의 4년 만에 다시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로 입주를 하게 되면서 딱 처음 출근하는 날 내가 여기 돌아왔다 약간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전혀 이제 인식을 못했다가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이 두 번째 결정은 사실 구성원으로서의 결정이 아니라 대표로서의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수동 커뮤니티에 들어올 때는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 그리고 그런 조직 형태가 더 크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의 자원을 몰아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성수동에 일단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전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비영리 멤버십을 헤이그라운드에서 모집한다고 했을 때 그걸 보고 공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저에게 있었지만 그보다는 성수동이 처음 시작했던 과정을 봤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여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수 있겠어라는 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다시 좀 합류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와 달리 좀 더 많이 바빠져서 그런지 지나치는 분들이나 이렇게 커피 마시고 대화 나누고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90년대생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헤이그라운드에도 그런 게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90년대생인데요. 그러네요. 네네네네. 제가 그런 막 어떤 화장실에 갈 때 사회적인 이렇게 가고 화장실에 돌아올 때 핸드폰 보면서 돌아오고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도진님이 이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약간 기대하신 거랑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SBA에서 운영하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인당 면적이 제일 넓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코워킹 스페이스가 인당 면적이 진짜 좁거든요. 근데 거기는 인당 면적이 제일 넓은 곳이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저희가 이미 성수동에 갈 때는 이미 성수동이 되게 유명하다는, 핫하다는, 힙하다는, 파워스토어는 다 열리는 동네가 되어 있고, 뭔가 문화적 자본이나 이런 게 굉장히 축적이 돼서 다 약간 몰리고 있었던 시기에 저희는 성수동에 들어왔었고, 근데 이제 저희의 투자사인 옐로독이 있고 카우엔독이 막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이제 이런 모임이 있다라는 건 이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들어와서 하는데 이제 임팩트 얼라이언스가 시작한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뭔가 회원사를 받는다라는 연락이 왔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지향을 하고 있고 가고 있는 거긴 하니까, 사실 이 커뮤니티에 묶이는 게 솔직히 조금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조금 걱정은 됐었어요. 왜냐하면 괜히 우리의 엣지와 경쟁력이 뭔가 이렇게 무뎌 보일까봐 솔직히 약간 그런 걱정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거리를 계속 둬야 된다라고 죄송합니다라고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하지만 후원비는 정회원비는 낼 수 있다. 뭔가 그래서 이 정회원비를 냈고, 그렇게 이제 가다가 저희가 진짜 그 모두에서 어린이집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혜택을. 근데 진짜 어떤 분을 스카우트해서 와야 되는데 직장 어린이집이 있었던 데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빨리 막 루틴부터 연락해가지고 막 그 자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기 성수동은 있을 줄 알았다. 뭔가 그런 약간 어떤 에코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진짜 누리고 있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나름의 느끼는 한계점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대는 한 100 정도 했는데 한 70 정도 충족이 되고 30은 만족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점은 조금 변화해야겠다 이런 표현 너무 올드한데 어쨌든 조금은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는 점이 있다. 혹은 이런 커뮤니티만으로도 안 되는 것들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까 종일님이 너무 발표를 훌륭하게 하셔가지고 약간 압도됐어요. 저 너무 10년 동안 멋진 일을 해오셨는데 90년대생은 이래요 이렇게 사례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약간 느껴지는데요. 근데 우선은 아직 이 생태계가 충분히 다양하지 않다는 생각을 정말 자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조직 형태와 조직 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소셜벤처 혹은 다른 모델로 성수동에 있다면 훨씬 접점이 많거나 아니면은 좀 동질의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실효성이나 어떤 변화를 위해 모이기 시작하지만 점점 모여야 하면 뭐가 생길 거야라는 기대치가 좀 어느 수준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기준적으로.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다시 리세팅해야 되는 목표는 뭐야? 목적은 뭐야? 그다음 우선순위는 뭐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전에 10년 전에 합의하셨던 그 가치만큼 지금의 가치가 합의되어 있는가? 그럼 여기 모여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라는 것들도 사실 좀 질문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도지님 이야기 들으면서도 느끼고 저희 상황에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생존의 각이 점점 더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부동산 가격도 정말 그 사이 많이 올랐고 이제 인재를 영입할 때 급여 수준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뭐 어느 수준 받으면 일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 하면서 돈도 잘 벌고 싶어가 기본 스탠다드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날카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자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효정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효정님이 생각하는 이런 임팩트 생태계에서 이렇게 임팩트라는 키워드를 두고 똘똘 뭉칠 수 있는 이 환경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과거와 지금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그 똘똘이라면 저도 임팩트 친구들이 지금 그 주변에 생각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다시 개인이 되면서는 또렷하게 하나의 플레이어로서는 내가 커뮤니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있는가? 라는 게 지금 저의 현주소는 그렇고요. 이거를 역추적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전에 성수동을 중심으로 있었던 생태계는 파이를 키우자. 그 다음에 그거 잘 나눠 먹자. 그게 저의 제 이해에서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를 최대한 맛있고 크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올 거야라는 흐름이 아니었을까? 감히 제가 그 생각했을 땐 그랬는데 지금 저는 제가 다양한 임팩트 생태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임팩트 지향하는 사람이야라는 게 저의 해시태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표현하기 되게 좋은 요소가 됐고 이 요소가 어디 나가서나 약간 해시태그 임팩트 이렇게 걸었을 때 이게 매력적이어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팩트 생태계 안에 있는 조직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밖에도 나갔다 와봤고 그럼에도 자꾸 미련이 들어서 이렇게 찔러보고 했으니 나는 오래오래 이걸 계속 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는 단어로 이 임팩트를 쓰고 싶은데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들은 나는 지금 매력 엄청 느끼는데 더 많은 논 임팩트 조직들이나 논 임팩트 플레이어들이 이거 달고 있으면 좋다
라는 매력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게 제가 다양한 소셜벤처 대표님들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우리끼리는 잘 아는데 임팩트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달고 있는 게 달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좋은 일이다라는 걸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이제는 저희는 이런 고민들을 좀 더 확장해서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아까 발표를 되게 인상 깊게 들었었거든요. 그 80년대생 분들의 이야기를. 근데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까지는 그래도 만들어 주셨다. 그거는 성공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은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멋진 레퍼런스, 그러니까 임팩트라는 테두리를 그냥 벗어 던지고 그냥 내놓았었을 때 되게 그런 레퍼런스들이 많이 그동안 생겼고 쌓였고 올라왔냐. 그러니까 투자 라운드로 따지면 시드 투자는 이제 좀 활발해졌다. 시리즈 A 받고 B 갈 수 있냐. 뭔가 그런 영역에서의 어떤 니즈나 뭔가 필요나 거기에 넘어가 있는 어떤 뭐 90년대생들의 고민들의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이제 이야기를 하려다가 마지막에 약간 꼬였던 부분이 바로 이런 포인트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뉴에이지가 어디 갈 때 비영리 스타트업입니다라는 정체성을 소개에 넣진 않아요. 그거는 저희 어떤 이 일을 잘하기 위한 본질의 하나이지 이게 정체성의 소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희는 다양한 의사결정권자 정치산업 안에 등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성장 시스템을 유권자가 만들겠다는 걸 정말 탁월하게 잘 만들고 이 사회의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본질은 가장 저를 많이 고민하게 할 때는 자원을 만드는 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사회적 경제, 소셜 벤처, 협동조합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저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소규모로 되어 있고 비영리 기관에선 저희가 정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향하는 단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과 그 생태계 안에서 성장한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뾰족하고 날카롭고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떤 다양성과 고유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의 잠정적인 어떤 과제이자 고민이었기 때문에 뉴에이즈로 이제 생태계를 확장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영역을 넓히는 방식을 다 같이 손잡고 이만큼 가볼까가 아니라 뉴에이즈는 이런 모델로 가봤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도 가볼 수 있지 않을까의 어떤 모델로 가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발표를 듣고 그게 아니라 뭔가 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도 유효할까? 그렇다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로드맵의 질문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본다고 했을 때 넥스트 10년에 어떤 저희 다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0년대생들이 시작할 때 에코시스템이 있어, 뾰족한 레퍼런스가 있어. 그게 그럼 그 다음 넥스트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일까라고 했을 때 그 관점에서는 질문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좀 가지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존예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그래도 Q&A 시간을 짧게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그 눈빛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앞에 발표하셨던 나종일 리드님께도 질문해도 괜찮지요? 네네네.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네. 이 행사를 기획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일단 저희가 만나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무대에 올라오는 순간까지 계속 내용이 계속 뭐랄까 바뀌는달까요? 뭔가 계속 새로워져서 저도 되게 빠지면서 들었고, 근데 제가 하나 중간에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제 저희끼리 한번 이야기했을 때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90년대생 이후에 그 세대가 느끼는 일종의 속도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인의 시대이기도 하고 스타트업의 시대이기도 하고 엑시스의 시대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빠른 피드백을 빠른 성장과 피드백을 받는 시대고, 근데 한편으로 달성해야 되는 집값은 막 멀티플로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 저희가 이런 임팩트 지향이라고 하는 경로를 선택할 때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여긴 되게 거북이처럼 약간 가는 코스인 거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훨씬 더 빠른 성장 스토리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대를 어쨌든 더 직접적으로 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느껴지는 부담이랄까, 혹은 나의 부담이 아니더라도 동료들이 느끼는 부담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를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저희 한 동료가 이제 원어원을 하다가 뭔가 우리 회사는 더 빨리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저한테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막 빨리빨리 하고 막 자기는 막 이렇게 막 성장 막 더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더 제대로 잘 가기 위한 어떤 선택들에 대해서 약간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거가 약간 일부러 천천히 가거나 약간 일부러 좀 늦게 가도 된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이기가 되게 쉽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결코 저는 지금 여유롭지 않다, 그리고 당연히 뭔가 속도를 늦추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근데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서 약간 다시 무너지고 뭔가 그거를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한 수 한 수들을 두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거에 휩쓸려서 뭔가 어떤 지표를 그냥 펌핑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들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이해를 시키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이거는 뭐 임팩트 지향 조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이 너무 많은 정보와 막 어디서 막 이렇게 한다라는 그 안에서 그냥 지금 저희의 세대의 친구들은 내가 어떤 거에 중심을 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갈팡질팡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급여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연차의 경험을 하신 분들을 뉴에이즈 안에 채용을 통해서 모시는 것, 이런 모든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90년대생이고 저랑 비슷한 연차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일을 좀 더 상대적으로 빨리 시작한 편이었는데, 자산 소득 예상되고 부동산 가격 보이고 이것들을 다 할 수 없다는 감각이 있을 때 그 인생의 어떤 선택지에서 뉴에이즈를 선택해 준 것이 너무나 큰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또 이제 스타트업이나 되게 대규모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어떤 스케일업과 연동되어 있는 조직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의미지향적으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헌신할 수 있잖아 라는 말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제가 지금 찾고 실험하고 있는 방법은 조직의 목적과 우선순위 그리고 지표에 대해서 조직에 되게 명확하게 공유하고 그것을 얼마나 빨리 달성할 수 있는가를 함께 실험하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구성원이 어느 순간에 혹여나 이제 재무적 동기로 인해서 떠날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전제하고 그 사이에 그 사람의 성장을 뉴에이즈 안에서 책임지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개인의 커리어에 대해서 정말 밀도 있게 고민을 같이 하고, 그분이 실제로 개인의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는 방식으로 업무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뉴에이즈 안에서는 다른 부분의 동기가 훨씬 충족되거나 혹은 가치를 이룬다고 하면 이후의 성장 안에서는 다른 계기나 전환들이 이직과 퇴사를 많이 했던 당사자로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충분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밀도 있는 고민들을 조직 내부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일주 팀장님께도 상품이 가나요? 네, 작은 거 하나. 네, 단계별로 있습니다. 네, 조그만 거 하나. 네.
네, 이렇게 차별 없이 모두 상품 드립니다.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뒤에. 와, 저는 사단법인 오늘은의 심다솜 매니저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평소에 다 너무 관심 갖고 있던 회사들이라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지금 이제 성수동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는 입장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각각의 회사나 각각의 위치에서 또 이제 만들어진 생태계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저희가 하나하나의 또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게 향후 10년의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특히 뭐 갖고 가신 네트워크 속에서 그러면 이제 MZ 세대가 바라는 저희가 뭐 Z 세대이기 때문에 더 뭔가 주안점을 두고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방식이나 뭐 좀 더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뉴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그룹을 2600명을 지난 지방선거까지 모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인데요. 저희는 단일한 목적과 이유 동기로 다양한 개인들이 하나로 뭉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1세대, 2세대 뭐 시민사회운동, 3세대 시민사회운동이 변화한다고 하면 2세대 때 시민사회운동은 목적을 정하고 그 아젠다들을 시민교육을 통해서 설득하고 그 커뮤니티를 되게 단단하게 모아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어떤 3세대 이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동기, 그러니까 의사결정보다 다양했으면 좋겠어, 정치인 바뀌었으면 좋겠어의 동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목적도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식 모델을 정말 다양한 방식의 경험 설계를 해서 나는 뭐로 기여하고 싶어, 이 정도의 에너지만 쓰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모두 커뮤니티에 진입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 사람들을 끈끈하게 묶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명확하고 우리가 달성 가능할 것 같은데 다소 어려운 도전 같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아니면 목표로라도 합의가 되어서 모여서 그거를 각자의 기여 방식, 각자의 이유를 달성하는 성공 경험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떤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작동되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전에는 어떤 고유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단일 집합했다면 이제는 더 다양성과 다원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다원화 과정에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자체를 어떻게 존중하고 참여 설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모델들을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뉴에이즈는 그렇게 좀 지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덧붙여서 그 즉각적인 리워드가 없는데 과연 커뮤니티로 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되고요. 그 즉각적인 리워드를 오히려 즉각적인 그 상상 가능한 태스크로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혹여나 즉각적인 리워드로 이렇게 계속 뭔가 저희가 상품을 드리는 것처럼 이런 리워드 계속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점점 임팩트를 쫓는다고 하는 조직들은 많아지는데 어떻게 해서 공통의 하나의 결로 보여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게 뭔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커뮤니티에 가입 시청서 내고 들어오는 방식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어떤 결을 띠고 있고 여기는 지금 나랑 맞아라는 그 톤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그 커뮤니티의 톤을 잘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접근 방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그런가요? 그럼 저희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앞으로 오셔서 뭐 질문을 하신다면 뭐 좀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저희 임팩트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90년대생이 이야기한 첫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부터도 또 다른 논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임팩트 얼라이언스 그리고 서울 소셜벤처 허브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만 마치도록 할 텐데 소감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소감 한두 줄씩. 네, 저는 방금 한 것으로 소감 가름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두 줄이라도. 네.
제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가 사실 저희 전체 사회에 30년 뒤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연금 낼 때 내일 받을 거 생각하고 연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30년 뒤에 내가 노후에 활용할 거를 지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사실 기사를 쓸 때 뭐 부동산 기사 하나를 쓰더라도 지금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그게 지금 당장 1, 2년 안에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런 거에 관련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뭐 공동체 협동적 아파트라던가 사회주택에 대한 그런 기사라던가 이런 걸 쓰는 이유가 결국에 30년 뒤에 이런 게 정착이 됐을 때 나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임팩트가 결국에는 제게는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조직에 있고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진짜 듣느라 너무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많은 세력 속에서 자신의 어떤 바운더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모이면 커뮤니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해서 저는 이 4명이 일단 뭔가 심리적으로 커뮤니티가 생긴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80년대생의 성수동이 오프라인 중심의 기반이 있었다면 어떤 기반이 90년대생 혹은 이후 세대에게 유효할까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동기부여, 뭐 리워드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있는 것 안에서 상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어떤 종류의 시공간성 내지는 관계성을 좀 더 다양한 구성원들과 나눠보고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MZ세대가 바라는 임팩트 지향 커뮤니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